네, 2강입니다. 2강에서는 파산적공매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사실 약칭은 회생법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생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파산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생은 관심 없고 파산 때문에 진행되는 매각 공고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또 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우리는 파산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산법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파산 신청에 관련된 법률은 294조에 있습니다. 파산 신청권자. 네. 도대체 누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채무자 본인이, 나 진짜 돈 못 갚겠어. 어? 그래서 나 파산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면 돈 받아야 될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언제냐?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로 예,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채권자가 어차피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채권자가 나서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빚을 진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빠르게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야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일이 많거든요. 예, 같은 법인과 법인이 돈을 주고 받았는데 권리가 있고 없고가 있는데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안 되면 이게 뭐 회계적으로 진행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계속 질질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오히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서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런 걸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지만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5조에 법인의 파산 신청권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이사가,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한 무한책임 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이사가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의 파산 신청권자,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 재산 관리인 및 유언 집행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상속받은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거죠. 여기 이 항에 보면 상속 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 또는 한정 승인이나 재산 분리가 있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는 우리는 뭐 상속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 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상속 재산의 파산 신청권자 중에 상속인 이 부분만 알면 해결이 됩니다. 법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을 다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상속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알잖아요. 이 아버지 상속 재산을 받는다고 우리가 선언을 해버리면 아버지가 진 빚도 대신 떠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난감해요. 이거 아버지가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아버지한테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포기하기에는 아깝고, 받자니 아버지가 빚을 얼마 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한정승인이에요. 한정승인. 한정승인이 뭐냐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상속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빚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무서워. 예. 괜히 상속 받는다 그랬다가 아버지 빚이 더 크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한정승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줘요. 왜냐면 내가 받을 생각은 있어. 상속받을 생각은 있는데 아버지 빚이 더 크면 난 못 받아. 그러니까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내가 상속을 받을래. 예,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 포기는 아니죠. 내가 괜히 아버지 빚이 작은데 괜히 포기해가지고 빚이 작은데 재산이 더 큰데 내가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게 한정승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는 거죠.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버지 빚이 더 크네. 상속 재산보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속 재산으로 채권자들한테 빚을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판정 승인했어. 그래서 막상 뚜껑 다 깠더니 열었더니 아버지 빚이 더 커. 그러면 나 이거 이제 받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떠안는 거를 못 갚을 것 같아요. 다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얼른 파산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본인을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모르고 받았는데 나 이거 못 받겠어. 근데 벌써 한정 승인해가지고 상속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 있는 거죠, 상속 재산이. 그런데 이걸로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얼른 이 상속받은 재산을 파산 신청을 해서 재산 자체를 파산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속 재산의 파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개인의 어떤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내가 아버지한테서 한정 승인해서 받은 재산 그 범위 안에서 이게 파산이 되는 거죠. 재산이 파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따로 연락 주세요.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다음에 파산 선고입니다. 310조에 나옵니다. 파산 결정서에는 파산 선고의 연, 월, 일, 시를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까지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권리를 따질 때 파산 선고한 선고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더 빨랐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게 오는데 이 파산 선고가 언제 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시까지 기재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따져가지고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걸 나중에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 월, 일, 시까지 기재한다. 파산의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선고하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판사가 판사봉을 들고 홍길동 씨 파산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기준으로 선고합니다 하고 땅땅땅 때리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약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죠. 근데 이 파산 선고는 그 땅땅땅 두들기는 그 순간에 생긴다. 그다음에 312조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제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고하는 순간 변호사 누구누구를 관제인으로 선임합니다라고 이게 동시에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여기 동시에라는 말을 적어놨죠. 동시에. 그러면서 파산 관제인이 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제 법적
대리인 비슷하게 되는 거죠. 법적 대리인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을 조사하고 이 사람이 그 재산을 파산 재단으로 귀속시키면 그때부터는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관제인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자, 파산이 되면 채권자들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파산 재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재단에 있는 재산들을 이제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이제 이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되는데 채권자들도 파산된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파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을 해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간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해놨어요.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개인이 파산하거나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권자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 채권자를 채권자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액 주주도 소액 채권자도 알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인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채권액이 큰 사람들로부터 10인을 구성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데가 이제 파산하면 거기에 돈 받아야 될 채권자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나는 뭐 50억 받을 채권자야. 예. 나는 30억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액수가 이제 정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고액으로부터 10명을 채권자 협의회로 구성합니다. 근데 밑에 작은 금액 뭐 5천만 원 받아야 될 채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전 재산이어서 이거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해. 그래서 나 이 채권자 협의회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벌써 파산했다는 얘기는 그 돈 받아내기 어려운 거고요. 그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협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게 뭐 그렇게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률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권자 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은 이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의견 예, 제시하는 것들은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채권자 협의회에다가 이제 관제인이 자료를 제공합니다. 관제인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를 선임해준 판사와 그다음에 채권자 협의회 양쪽에 이제 뭐랄까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눈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인은 매각을 포기하려고 해도 반드시 매각 포기 공고를 올려서 이렇게 내가 매각을 포기하려고 공고도 올렸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 매각 포기하자 하고 판사한테 요구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채권자 협의한테도 협의회도 제공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정당성, 명분을 찾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죠.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매각하는 공고문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공고문을 올린 사실 주된 목적은 매각을 포기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진짜로 있는데 매각하는 경우 매각 공고문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계 장치나 자동차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서류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파산 재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매각 포기 절차도 밟아야 되기 때문에 매각 공고문을 올렸는데 이거 확인 안 해보고 자동차 어디 있는지 확인 안 해보고 무조건 입찰해가지고 낙찰이 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동차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 자동차 가지러 갈게요. 이랬더니 저희도 자동차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 아니 그럼 뭐 없는 자동차를 팔았어요? 아니요. 서류상으로는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고문 올렸다가 이제 아무도 입찰 안 하면 우리가 이제 매각 포기 공고 올려서 매각 포기를 명분을 쌓으려고 공고문을 올렸는데 어 입찰을 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산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매각 그 동산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돼요. 자동차를 매각한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현장 확인 가능해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담당 관제인 사무소 담당자가 그 물건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파악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공고문 나왔으니까 차가 당연히 있겠지 하고 입찰을 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없는 자동차를 낙찰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전국을 뒤져서 찾아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 자동차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셔야 돼요. 진짜 그 물건이 있냐. 그래서 채권자 협의에다가 자료를 다 제공을 해준다. 그다음에 이제 파산 관제인 선임 355조에 나옵니다. 파산 관제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아까 선임하는 건 동시에 하라고 그랬죠. 예, 동시에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판사의 그 노트북 위에 화면에 그 관제인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뜨고 그 중에서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예, 선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걸 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사무실에서 판사가 그 관저인 목록에서 야, 이 사람을 관저인으로 선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파산자의 파산 선고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관제인이다 하고. 이제 관제인은 1인으로 하는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이제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법원의 감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사의 지위를 받는 거죠. 판사가 그거 매각 그 가격에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한번 매각 공고문 올려봅시다. 안 팔렸어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 낮춰서 다시 올려봅시다. 뭐 이렇게 다 이제 감독을 한다라는 거죠. 파산 관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이제 일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산 공매를 하다 보면 수백 수천 곳에 이제 파산 관제인 사무소랑 대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이상 이걸 했기 때문에 저 스마트폰에 전화 목록에 등록돼 있는 관제인 사무소만 뭐 수백 군데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랑 이제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막 틱틱거리고 뭐 물어볼 때 반드시 해줘야 될 것들에서도 대답을 안 해주고 자기네들이 이 파산법에 이거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나 몰라라 하고 낙찰자가 알아서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법률을 기억해 놨다가 361조를 기억해 놨다가
파산 관제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회피하고 우리한테 떠넘기고 이러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여기 뒤에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법조항 361조를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조항을 읊으면서 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걸 게을리해 가지고 내가 손해가 났다 그럼 나중에 너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예,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그렇게 협조 안 해주던 것들도 예,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361조 기억하셨다가 이걸로 그 관제인 사무소에 변호사랑 통할 일은 별로 없어요. 주로 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랑 통화하게 되거든요. 예. 너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너희 사무소에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이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변호사한테 자기 무슨 낯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바뀝니다. 태도가.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법조항을 이용해서 관제인 사무소 직원들을 예, 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한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틱틱대는 애들이 있어요. 예, 뭐 자기가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예, 이렇게 틱틱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일 잘 부려먹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 조항을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제인 보수. 예, 우리가 이제 관제인이 돈을 도대체 얼마 받는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만 얘네들이 왜 이렇게 틱틱거리지? 그 돈 안 되는 물건은 틱틱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얘네들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법에서는 관제인 포함해서 모두를 예, 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리인. 근데 우리는 관제인만 알면 되죠. 다른 것들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파산법의 뭐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관제인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 등의 보수에서 얘기하는 이 관리인 속에는 관제인도 포함된다. 예, 보수 및 특별 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들어가서 이제 더 깊이 이제 파보면 나오지만 관리인들이 뭐 수천만 원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관제인은 사실 여기서 뭐 높은 급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 막 이렇게 받지는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가 보수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아예 금액대가 작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 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가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각을 좋은 금액에 매각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여기도 나오죠. 파산 절차에서 파산 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환가 보너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어느 정도는 좋은 가격에 잘 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보통의 경우 이제 건당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 근데 관제인이 자기 혼자 단독으로 하면 그 뭐 건당 500만 원 받는 게 큰 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관제인 사무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을 세네 명 쓰거든요. 아주 적게는 두 명이라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그들의 또 뭐 급여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관제인이 몇 건 해가지고 거기에 뭐 1,500, 2천 받는 게 그렇게 큰 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끝내야 또 이제 음, 관제인으로 선임을 받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이 하면 이제 뭐 한 달에 뭐 한 건, 두 건, 뭐 세 건 많이 받아야 이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사무소를 운영하면 이제 더 많은 건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는 이제 선임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능력이 되면 막 여러 건을 막 받을 수 있는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빨리빨리 클로징을 해야만 또 다른 예, 건수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내가 일이고 그런데 관제인 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클로징 해야 될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도 뭔가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빈틈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을 내고 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더 공매를 공고를 하려면 또 한 달 정도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 다시 공매 공고를 할 때 얘네들이 낮출 수 있는 금액에 거의 끝부분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확 내려쳐가지고 나하고 그냥 수익액 합시다.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금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럼 관제인 사무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또 공매로 올리려면 또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이게 살아있는 건수가 되니까 또 다른 물건을 선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 속에 있는 거죠. 아, 이게 5천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5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서 그냥 입찰이 누가 들어왔으면 좋은데 아무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매각 포기 공고를 올리려고 하니까 5천만 원짜리가 500이 돼서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해서 매각 포기를 하겠다고 판사한테 올리는 것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채권자 협의회에서도 안 받아줄 거예요. 아니, 이거 5천만 원짜리였는데 500만 원의 입찰자가 없다고 해서 이걸 매각을 포기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해, 매각. 이렇게 되는데 매각을 하려니까 이거 공고 다시 올리고 이것도 기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한 달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한 건이 또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캐파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그게 500만 원이었는데 마지막에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에 그냥 수익에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 고민 끝에, 그래, 그냥 200만 원에 가져가시오.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500이, 아니, 5천만 원짜리가 500이 돼 있었는데 그냥 200에 수익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네들은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가 봐야 전체적으로 받는 보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더 일한다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벌써 이 금액 5천짜리가 500까지 떨어진 경우에는 이걸 잘 팔아가지고 보너스 받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고 빨리 클로징 하고 싶은데, 클로징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그거 200이라도 사줄게. 이럴 때 이제 고민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에이, 빨리 여기서 정리하자. 그냥 200에 주고 정리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판사한테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추가로 재공매하면 한 2개월 정도 더 걸리는데 그래봐야 얻어지는 실익이 없고 재공매한다면 결국은 500에서 400, 300, 200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200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수도 있으니 그냥 200 제시하는 사람한테 던집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판사도 보고 아이 그래 그럽시다 하고서 허가를 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천짜리를 200에 수익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뭐 3년간 그런 식으로 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물건들을 수십 건을 받은 거죠. 나중에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소액 토지 적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30만 원에도 사고 이번에도 30만 원에도 사고 41만 원에도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수익계약으로 산 거예요. 채무자 재산조사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300조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9조 이렇게 오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과 파산을 같이 규정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한 70조 정도는요. 공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공통 내용이. 그리고 나서 이제 회생에 관련된 법률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파산에 관한 법률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채무자의 재산조사 이런 것들은 공통의 내용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29조로 오는 거예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 파산관제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나오는데요. 예,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나 이제 파산 신청할 건데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좀 이리로 저리로 빼돌려 놓고 파산 신청하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조사하는 관제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조사한단 말이에요. 어, 한 6개월 전에, 1년 전에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던 재산도 한번 뒤져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건 다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법률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의 명의자로 돼 있는 재산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전, 1년 전에 명의로 돼 있던 재산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야, 이거는 좀 뭔가 냄새가 난다. 미리 빼돌린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명의만 조회하는 게 아니다. 비용은 이제 법원이 조회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비용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관제인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관제인은 이걸 또 자기 주머니에서 쓴 거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나중에 다 비용 청구해가지고 받아내도록 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집행법 재산조회, 그다음에 재산조회 결과 이런 것들을 민사집행법을 준용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한다. 결국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가능하다. 미드 압류 공매는 사실 법원에서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행정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이 그게 국세를 걷는 공무원이든 지방세를 걷는 공무원이든 세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원 사무관들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 공무원이죠. 예. 거기에 세무 공무원들은 행정부 공무원이고요. 근데 행정부 공무원들이 사법부 공무원들한테 예, 일 맡기면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맡긴 거니까 힘들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법원에다 안 맡기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맡긴 거예요. 압류공매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원이 아니다 보니까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이 일을 넘기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랑 부대끼는 게 싫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캠코 직원들은 어쨌든 그래도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시키기도 좋고 그런 겁니다. 파산 재단 구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산 선고 당시에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고 그 관제인이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파산 재단에 귀속시킨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파산자지만. 파산자도 누구한테 또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채권이 있다면 그것도 파산재단에다 귀속시킨다. 그래서 파산 공매에 들어가 보면 채권도 매각을 하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압류할 수 있겠어요? 압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권리는 파산재단에 귀속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머릿속에 갖고 있던 거를 저작권화 해가지고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작권은 또 파산재단에 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해 보이지 않는 권리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게 압류할 수 있는 어떤 결정체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건 또 파산재단에 귀속할 수 있는 거죠.
한 6, 7개월 전에 예, 조용필 씨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윤현상인가? 예, 그분이 고인이 되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상속 재산의 파산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사, 작곡, 저작권, 예, 그게 이제 뭐 몇십억 저작권료가 나오는 거라 이제 몇십억 단위로 이제 공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협회에 이제 저작권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압류도 가능하고 파산 재단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도 공매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자와 같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한마디로 전세보증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세보증금 중에서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이거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는 그 금액은 파산 재단에 귀속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까지 파산 재단에 귀속해서 매각해버리면 파산자랑 같이 살고 있던 모든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방지해야 되겠다. 아무리 빚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최소한의 주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파산재단에 귀속시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가족들이 6개월간 살아야 될 생활비, 생계비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빼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얼마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도대체 얼마 정도까지를 6개월치 생활비로 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383조죠. 요즘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너무 불편하네요. 잘 보일 때는 아주 좋았는데. 음, 소득 인정 금액이 좀 얼마라고 돼 있는 거예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조 11호. 네, 여기 나오죠. 4인 가족이 에, 600만 원? 600만 원. 여기 최저는 195만 원. 네, 195만 원. 이게 4인 가구로 하면 전체 합치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에 6개월치,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6개월치. 6개월간의 66이 36, 한 3,600만 원 정도. 예, 이 정도 금액은 이 4인 가족이 6개월 동안 살아야 될 돈이라고 보고, 이런 돈들은 그 파산재단에 귀속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피부용자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최저 생계비까지 위협하는 것만큼 이거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파산재단으로 귀속되는 순간 손 못 대는 금액이 되거든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주거와 생계비를 도와준다는 거죠. 이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죠. 그래서 관제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나 등기해야 하는 국내 선박, 외국 선박의 임의 매각.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나 예, 선박, 그다음에 외국 선박 이런 것들을 임의 매각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법원의 허가서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그다음에 관제인과 관제인이 매도인, 낙찰자가 매수인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 계약서를 법원 등기소에다가 제출하면 이 계약을 원래 소유자인 등기 소유자인 파산자와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유효해지는 법적 근거가 되는 판사의 허가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허가서가 이제 전체 계약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죠. 이 둘의 계약은 법원이 허가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한 매매 계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뭐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이런 뭐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이런 것들을 매각할 때도 이제 이 매각 허가서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업의 양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화물차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화물차 자동차 등록번호도 거래가 되지만 그 화물차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영업하거나 아니면 뭐 택시 운송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버스 운송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에 영업을 양도한다. 이럴 때도 이제 허가서가 있어서 관제인이랑 나랑 그걸 영업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그게 또 유효한 매매 계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고 상품 이런 것들을 매각하기도 하고 동산을 매각하기도 하거든요. 이 동산에서는 이제 자동차도 있을 수가 있고 지게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귀중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품 가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농사뿐일 때는 뭐 농업용 트랙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버섯을 재배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뭐 버섯 그 재배 장치 그다음에 뭐 그거를 가공하는 가공 장치 이런 것들도 다 동산에 해당되는 거죠. 채권 있을 수 있죠. 유가증권도 있을 수 있고 유가증권에는 주식 그다음에 뭐 출자증권 이런 것도 있고요. 채권은 우리가 대여금 채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전세 보증금 채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회생 채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공사 대금 채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렇게 매각하려고 애를 써봤는데도 매각이 안 되네. 그럼 이제 권리 포기. 이때 권리 포기라는 게 이제 매각 포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판사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의라기보다는 허가죠.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가 방법. 환가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경매 공매가 이 파산 공매에서의 환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예, 지금은 경매 공매를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없는데요. 어, 여기에 이제 적혀 있잖아요. 임의 매각, 임의 매각. 요 임의 매각이 판사가 관제인 사무소가 이제 관제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제인 사무소에서 임의 매각하는 것도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그래서 임의 매각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임의 매각이죠. 예.
여기서도 임의 매각이잖아요. 요 임의 매각이 뭐냐면 관제인 사무소에서 관제인이 자기가 임의로 매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파산법에서도 법적으로만 보면 496조의 환가 방법은 민사집행법에서 환가 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경매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온비드에서 공매를 하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거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하라고 돼 있고요.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는 관제인 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매각하는 방법들을 써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온비디에서도 이제 파산 공매 물건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환가 방법 496조에 따른 이 정상적인 환가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제 법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제인 사무소에서는 임의 매각을 하고 싶은데 이 임의 매각하겠다고 허가를 받으려고 올렸더니 야, 니네 그 임의 매각하는 거 잘 안 팔리잖아. 좋은 가격에 안 팔리잖아. 야, 경매 놔두고 공매 놔두고 왜 거기서 니네가 임의로 매각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인가에서는 아예 판사들이 다 임의 매각을 허가해주지 않고 공매하도록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물건들은 현재 온비드로 물건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비드로 올려야만 판사들이 허가를 해주는 상황인 걸로 같아요. 이게 이제 동부지방법원 아니면 중앙지법 뭐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뭐 이제 경기도 이쪽으로 의정부 뭐 남양주 뭐 이렇게 쭉 이제 파급되면서 야 이제 임의매각 허가해 주지 말고 뭐 법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로 유도해라고 이제 바뀌면 이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파산 공매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법원에서 이거를 아예 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이 시기에 앞으로 1년, 2년, 3년, 저는 길게 보면 3년인데요. 그 안에 이제 파산 공매도 다 이런 임의 매각이 아닌 이제 공매로 온비드로 다 옮겨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가지고 음, 변호사들이 사무실 안에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임의로 진짜 매각하는 이 방법을 쓰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물건들을 최대한 낙찰받으셔야 된다. 예. 저는 이게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한 2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공매하라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요 임의 매각할 때 많은 것들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가셔야 된다. 어, 제가 이제 너무 늦게 공개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공개하기로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차 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빠르게 다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2, 3년은 아직 남아있다. 모든 게 다 온비드로 옮겨가기 전까지 한 2, 3년은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 그때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더 또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나가면서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등급이 조금씩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더 심화된 내용들을 통해서 파산 공매를 접하시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좀 더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단톡방을 통해서